새벽 5시 첫 닭 울음소리와 함께 박정수 노인은 몸을 일으켰다. 70이 넘은 몸은 밤새 뼈마디가 쑤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다. 낡은 한옥의 마루를 밟으며 마당으로 나서자 이른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또 혼자서 뭘 하려고. 담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 안악의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 영감이라며 혀를 찼다. 3,000평에 달하는 땅을 혼자 지키며 살고 있지만 농사짓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고 팔기엔 너무 애착이 강한 노인이었다. 정수 영감, 그 넓은 땅 가지고 뭐 하겠어? 팔고 편히 살지. 마을 이장이 가끔 들러서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만 저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었다. 그의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터전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밭으로 향했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밭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물을 주지 못한 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젊었을 때처럼 밭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손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생해요? 10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박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시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된 농사일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함께 땀 흘릴 생각은 없어 보였다. 도시에 나가서 성공하겠다며 떠난 아들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처음 몇 년뿐이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노인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내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다. 전기밥솥에는 어제 해놓은 밥이 남아있었다. 한 끼 먹을 만큼만 퍼서 데우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허전했다. 정수야, 밥 먹었어? 창문 너머로 김순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마을에 사는 유일한 동갑내기였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셔가려 해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었다. 먹었어요. 순례 누나도 드셨어요? 그래,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많이 먹겠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노인의 숟가락 든 손이 잠시 멈췄다. 최근 몇 달 사이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드나들며 땅값을 물어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땅은 절대 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 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은 지킬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무서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뒤로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큰 차 소리였다. 노인은 밥을 다 먹고 마당으로 나가보았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삼촌. 차에서 내린 것은 서울에 사는 조카 박재만이었다. 정장을 입고 반들반들하게 머리를 넘긴 모습이 10년 전과는 달라 보였다. 뒤이어 조카 며느리와 아이들도 내렸다. 재만이 너 어쩐 일이야? 아, 삼촌. 오랜만이에요. 애들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삼촌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노인은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조카가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혈육이 찾아온 것을 반갑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 들어와라. 차라도 한잔하자. 저녁 무렵 노인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카 가족은 저녁을 먹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삼촌, 혼자 이런 큰 땅을 지키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 땅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이곳에는 그의 젊은 시절이, 그의 모든 기억이 묻혀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볼 것이다. 그것이 박정수 노인의 하루였고 삶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재만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 박재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까지 동행했다. 삼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로 다시 왔어요. 박재만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마당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재만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난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 삼촌,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신데 이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려드리려고 모셔왔어요. 정장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대성부동산 대표 김철수입니다. 이 일대 땅값을 조사해봤는데 어르신 땅은 평당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3,000평이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15억이라는 거금은 그에게 천문학적 숫자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거라고 했잖아. 이때 박재호가 끼어들었다. 삼촌, 현실을 보세요. 혼자서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해요? 게다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신다고요? 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그놈은 연락도 안 되고 삼촌이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박재호의 말이 노인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 얘기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놈은 아버지가 죽어도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삼촌 혼자 이 큰 땅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박재만이 재호를 말렸다. 형, 그만해요. 삼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삼촌을 위해서예요. 요양원에 계시면 좋은 의료진도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땅값으로 받으실 돈으로는 최고급 요양원에서 평생 지내실 수 있어요. 김철수가 덧붙였다. 어르신, 사실 이 일대가 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발에 반대하시면 강제 수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밖에 못 받으세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혼자 이 넓은 땅을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아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었다. 생각해볼게. 삼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박재만이 조급하게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답을 드릴게요. 그들이 돌아간 후 노인은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들판이 어둠 속에 잠겨가고 있었다. 정말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걸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문 앞에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펼쳐보니 토지매매 계약서였다. 이미 노인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노인은 당황했다. 자신은 인감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에 인감이 찍혀 있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박재만의 목소리였다. 삼촌, 계약서 받으셨죠? 삼촌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재만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언제 인감을 찍었다고. 삼촌, 어제 차 드실 때 잠깐 졸으셨잖아요. 그때 삼촌 손에 인감을 잡아드렸어요. 삼촌도 끄덕이셨고요.
뭐라고? 내가 언제? 노인은 어제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차를 마시다가 졸린 것은 맞았다. 하지만 인감을 찍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다. 삼촌,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 삼촌 인감이 찍혀 있잖아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이건 사기야. 내가 동의한 적 없어. 사기라고요? 증인도 있어요. 김 대표님도 보셨고 재호 형도 봤어요. 삼촌이 직접 인감을 찍으시는 걸 다들 봤다고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이럴 수가 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의 터전을 빼앗기다니. 재만아, 제발 이러지 마라. 삼촌 땅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삼촌,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계약금도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시면 돼요. 전화가 끊어졌다. 노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분명히 자신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순례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노인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분노했다. 그 도둑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자. 순례 누나,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내 인감이 찍혀 있고 증인도 있대요. 그래도 이건 사기잖아. 하지만 노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날 밤 노인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할머니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에서 박민호는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다. 한때 잘나가던 IT 벤처기업 대표였지만 3년 전 사업이 망한 후 빚에 쫓겨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의 독촉이었다. 아버지. 가끔 고향 생각이 났다.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성공한 아들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거짓이 되어버렸다. 민호야, 전화 안 받냐?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민호는 깜짝 놀랐다. 아는 사람은 이곳에 올 일이 없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고향 선배인 이성훈이 서 있었다. 성훈이 형? 야, 연락이 왜 안 돼?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는데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의심이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피해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형, 그런데 어떻게 형이? 김순례 할머니가 연락했어. 내 아버지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시더라. 그런데 너는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민호는 급히 짐을 챙겼다. 고시원비 몇 달치 밀린 것도 채권자들의 독촉도 잠시 잊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였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였을까? 5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이었나? 사업이 잘 될 때는 바빠서 내려가지 못했고 사업이 망한 후에는 창피해서 얼굴을 보이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응급실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5년 사이에 아버지는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완전히 하얘져 있었다. 아버지. 노인이 눈을 떴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너 왜 왔어?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와야죠. 너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말라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큰 병은 아니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때 김순례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다. 민호야, 왔구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할머니, 아버지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친척들이 와서 땅을 빼앗아갔다는 이야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의 분노는 치솟았다. 그게 정말이에요? 친척들이 그런 짓을? 민호야, 이제 와서 소용없어. 계약서에 내 인감이 찍혀 있어. 아버지는 체념한 듯 말했다. 아버지, 그건 명백한 사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민호야, 너는 내일이나 잘해.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아버지는 잠든 척했지만 가끔 흘리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지내시게 만든 자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를 괴롭힌 친척들.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저 잠깐 마을에 다녀올게요. 왜? 뭐하러? 친척들한테 직접 물어볼 일이 있어요. 민호야,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라. 아버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셨지만 아버지 땅까지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요. 노인은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동안 포기했던 마음에 다시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다. 정말 방법이 있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제가 늦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편에 서겠어요. 끝까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민호는 마을로 향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민호는 마을에 도착해 가장 먼저 김순례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민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호야,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내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그 도둑놈들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할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재만과 박재우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 인감을 위조한 것 같다는 의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민호야,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었어. 1985년이었나. 그때 내 아버지가 한 일을 알면 그 도둑놈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 거야. 할머니는 찬장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누렇게 변한 신문에는 홍수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때 마을 위쪽 댐이 무너질 뻔했어.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였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자기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들었어. 물길을요? 응. 자기 땅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바람에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내 아버지 땅은 반 이상이 못 쓰게 됐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 성격 몰라. 자기가 한 선행을 남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도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만 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했지. 내 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잊고 내 아버지를 쓸모없는 땅만 붙들고 사는 노인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야. 민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민호를 보자 반가워했다. 민호야, 언제 왔어? 내 아버지 소식 들었다. 어떠시냐? 이장님,
아버지 땅 일로 여쭤볼 게 있어요.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 그 일 말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내 친척들이 너무했어. 1985년 홍수 때 일을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그때 이장이었거든.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야. 이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7월 말이었어. 비가 사흘 밤낮을 계속 왔는데 갑자기 위쪽 저수지 둑이 터질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는데 내 아버지만 남아있더라고. 왜요? 물길을 만들겠다고. 자기 땅을 파서 물이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 이장은 감동적인 당시 상황을 계속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가 포클레인까지 빌려와서 밤새 땅을 팠어. 그 좁은 시간에 물길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정말 해냈어. 새벽에 저수지 물이 터져 나왔는데 내 아버지가 만든 물길로 안전하게 빠져나갔지. 그러면 마을이 살아난 건 정말 아버지 덕분이네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후로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땅이 못생겨졌다고 웃으면서 넘어갔지.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런 분이었다.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이장님, 그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군청에 보고서도 있고 신문에도 났었어. 왜? 아버지 땅을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 연락처도 알려줄게. 그날 오후, 민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차례로 찾아다녔다.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수가 없었으면 우리 집도 떠내려갔을 거야. 그때 정수가 진짜 영웅이었어. 우리가 정수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그저 고집센 노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저녁 때 박재만의 집 앞을 지나던 민호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형님, 정말 잘 됐어요. 그 땅 넘어가면 우리도 떼돈 벌겠네요. 그럼 평당 50만 원에 샀는데 개발되면 300만 원은 받을 거야.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뭘 어떻게 해? 계약서에 인감 다 찍혀 있는데. 게다가 민호 그놈도 연락 안 되잖아.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은혜는커녕 아직도 자신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버지께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아버지, 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뭐가 훌륭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마을의 은인이에요. 민호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해.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제가 친척들의 사기를 밝혀내고 땅을 되찾아 드릴게요.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이 이런 식으로 당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방법이 있겠니? 있어요. 이제 확신해요. 아버지의 과거를 안 이상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 편에 설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사기를 폭로하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시내로 향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대학 동기인 조성민이 고향에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호야, 너 언제 왔어? 사업은 어떻게 돼? 성민아,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민호는 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성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감을 찍게 했다는 건 무효야. 그런데 증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위증이지.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이 미리 짜고 한 일이니까. 조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인감 위조 흔적이나 그들이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 말이야. 어떻게 찾지? 일단 인감 증명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해봐. 언제 누가 발급받았는지 나와 있을 거야. 민호는 곧바로 읍사무소로 향했다. 인감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 일주일 전에 박재만이 아버지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다.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발급받으셨나요? 담당 공무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아니요, 위임장을 가져와서 조카분이 대신 발급받으셨어요. 위임장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서명이 어색했다. 평소 아버지의 글씨체와 달랐다. 이 서명, 뭔가 이상해요. 민호는 휴대폰으로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성부동산이었다. 김철수 대표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죄송한데요, 김철수 대표님 계세요? 누구시죠? 박정수 어르신 아들 박민호입니다. 저희 아버지 땅 매매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철수가 나타났다. 처음 보는 순간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가짜였다. 아, 박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아버지가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정말 의식이 있으셨나요? 김철수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물론이죠. 아버님이 직접 인감을 찍으시는 걸 제가 지켜봤는걸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민호는 김철수의 명함을 다시 자세히 봤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둘러봤다. 뭔가 어설펐다. 임시로 차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사무실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반년 정도 됐나요? 민호는 건물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봤다. 대성부동산이 입주한 것은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김철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날 저녁 민호는 마을 청년회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 후배인 이준혁이 현재 청년회장을 맡고 있었다. 형 아버지 일 들었어요. 너무하네요, 정말. 준혁아, 부탁이 있어. 박재만 씨 집 주변을 좀 지켜봐 줄 수 있어? 왜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이준혁은 흔쾌히 승낙했다. 마을 청년들도 모두 박정수 노인을 존경했다. 1985년 홍수 때 이야기는 그들도 부모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박재만 씨가 어젯밤에 뭔가 태우더라고요. 뭘 태웠는데? 종이 뭉치 같은 걸 드럼통에서 태웠어요. 그런데 다 타지 않고 남은 게 있어요. 민호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드럼통 주변에 남은 재를 조심스럽게 모았다. 일부는 글자가 보였다. 계약서 초안, 인감 연습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이것들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조성민에게 보여주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불완전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김순례 할머니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민호야, 중요한 걸 깜빡했어. 그날 너희 아버지가 차를 마실 때 재만이 그놈이 뭔가 넣는 걸 봤어. 뭘 넣었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컵에 가루 같은 걸 넣더라고. 그 후에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졸리다고 하셨거든. 수면제를 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야.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인감을 찍은 거지.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수면제 성분을 검출하기는 어려웠다. 민호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박재만과 박재호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보기로 한 것이다. 성민아,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신고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지? 그럼. 특히 단기간에 큰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야. 그럼 그쪽으로 압박을 가해보자. 민호는 국세청 신고센터에 박재만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신고했다. 동시에 지방기자 출신인 고등학교 동창 박종현에게도 연락했다. 종현아, 기사 하나 써줄 수 있어? 무슨 기사?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야. 박종현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다. 좋은 소재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써줄 수 있어. 증거는 내가 만들어 볼게. 일단 기사 초안이라도 준비해 줄 수 있어.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민호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여론전도 준비하고 있었다. 박재만 일가가 아무리 증인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압박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이었다. 며칠 후 박재만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야, 너 요즘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며? 무슨 이상한 짓죠? 그냥 조용히 있어. 어차피 계약은 끝난 일이야. 재만 삼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서울에서 망한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박재만은 민호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맞아요. 저 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만은 지켜드릴 거예요. 끝까지.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다. 조성민이 대리인으로 나섰고 박재만 측에서는 서울에서 온 변호사가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박재만과 박재호의 표정은 여유만만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오늘 재판 끝나면 정리하자고. 민호 그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박재호가 박재만에게 속삭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재만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피고 박정수 씨가 직접 인감을 찍었고 증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박재만과 박재호, 그리고 김철수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저희는 분명히 박정수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조성민이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 박정수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감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성민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입니다. 원고 박재만 씨는 계약 일주일 전에 미리 박정수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박재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사용된 위임장입니다. 감정 결과 박정수 씨의 평소 필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다. 민호가 모은 필적 감정 자료였다. 또한 원고들이 내세운 대성부동산은 계약 직전에 급조된 가짜 업체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계약 한 달 전에 된 것이고 실제 부동산 중개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방청석에서 김순례 할머니가 일어났다. 저는 박정수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례입니다. 그날 계약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박재만 씨가 박정수 씨의 차에 가루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 박정수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재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인은 김순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 5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모두 1985년 홍수 때 박정수 씨가 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땅을 희생해서 마을을 구한 은인입니다. 이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박정수 노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분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생생하게 설명했다. 재판장님, 이런 분이 무의식 중에 계약서에 인감을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명백히 사기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때 조성민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무엇입니까? 원고들이 계약 후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형님, 정말 잘 됐어요. 그 땅 넘어가면 우리도 떼돈 벌겠네요. 그럼 평당 50만 원에 샀는데 개발되면 300만 원은 받을 거야.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뭘 어떻게 해? 계약서에 인감 다 찍혀 있는데. 법정이 정적에 쌓였다. 박재만과 박재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민호가 법정에서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당당하게 한 말들입니다. 실제로는 이준혁이 우연히 들은 대화를 재현해서 녹음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박정수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인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인 박정수 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 박재만과 박재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겼어요. 땅을 되찾았어요. 박정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재만과 박재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땅을 되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하지만 민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가 신고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박재만 씨,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박재만의 집에 나타났다. 그들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재산 변동을 조사했다. 이상하네요.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 투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박재만은 당황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건 추가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재산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재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묶였다. 은행 계좌도 동결되고 부동산도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박재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세무조사 결과 그 역시 수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민호 새끼가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종현 기자가 쓴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린 것이다.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마을 은인을 속인 파렴치한들. 기사에는 박정수 노인의 1985년 홍수 구조 이야기와 함께 박재만 일가의 사기 수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기사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진짜 개쓰레기들이네. 은인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놈들은. 온라인 댓글들은 박재만 일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매장이 시작되었다. 박재만의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가 왔다. 죄송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박재호가 운영하던 작은 상점도 손님이 끊겼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그들을 외면했다. 저런 사기꾼 가게에서 뭘 사겠어? 양심도 없는 놈들. 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마저 그들을 보면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더 큰 충격은 가족들이 등을 돌린 것이었다. 박재만의 아들이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끊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박재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린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박재호는 답할 말이 없었다. 몇 주 후 박재만은 민호를 찾아왔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게 야윈 얼굴만 남아있었다. 민호야, 제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줘.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 취하해 줄 수 없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재만 삼촌, 아버지가 땅을 빼앗겼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민호야,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계실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박재만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이야. 우리 완전히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하지만 민호는 돌아서며 말했다. 삼촌,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제가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박재만은 박정수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마당에서 다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형님. 박재만이 나타나자 노인은 농기구를 내려놓았다. 재만아.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재만아, 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형님.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야 해.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앞으로는 남을 속여서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아라. 박재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박재만과 박재호는 마을을 떠났다. 세무서 추징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야 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빚더미에 앉았다. 김철수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가짜 부동산업체를 만들어 노인을 속인 혐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정수 노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의 과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다. 정수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그런 분을 속이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아버지, 속이 시원하세요? 민호야, 복수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왜요? 아직 그들이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닌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들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 민호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다. 끝까지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민호야,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무슨 일이요? 이 땅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거야. 나 혼자서는 다 쓸 수 없으니까.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땅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박정수 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아들이 돌아온 기쁨 때문이었다. 민호 역시 아버지 곁에서 지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민호야, 서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까봐 걱정이었다. 아버지, 서울에 돌아가서 뭘 해요? 전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젊은이는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민호야.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땅을 지키고 싶어요. 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 땅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일? 농업 체험장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사도 배우고 자연도 체험하고. 아버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도 좋겠다. 요즘 아이들은 농사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농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1985년 홍수 때처럼 마을을 위해 쓰는 거예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넓었어. 며칠 후, 민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 저희 땅 일부를 마을 공동농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농사 짓는 거예요. 이장은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그런데 너희한테 손해 아니야? 손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1985년에 마을을 구한 것처럼 저희도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다. 정순의 부자는 정말 마음씨가 고와. 아버지를 닮았네. 민호가. 곧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공동농장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어르신들은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 달 후 공동농장 개장식이 열렸다. 군수와 군의원들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지역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군수가 축사를 했다. 개장식이 끝난 후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밭을 걸었다. 예전에는 혼자 관리하던 넓은 땅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이 땅이 이렇게 활용되는 걸 보니까 뿌듯해. 그해 가을, 첫 수학제가 열렸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수학의 기쁨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농작물에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이 고구마 정말 커요. 도시에서 온 아이가 박정수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럼 우리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맛도 좋을 거야.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저녁 때 모든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아들은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왜요? 내가 이 땅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로 만들어서. 민호도 감동했다.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들아. 네,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박정수 노인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며 농장을 돌보고 있었다. 민호는 농업체험장 운영과 함께 귀농을 원하는 도시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잠깐 와봐.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땅은 이제 내 것이야.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 말이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잘 지켜주고 좋은 일에 써줘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이라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는 언젠가는 가야 해. 하지만 이 땅과 이곳의 정신은 너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야. 몇 년 후, 박정수 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호야,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장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박정수 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민호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 농사일을 한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요. 민호는 아버지의 묘비에 말을 건넨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이 땅을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들판의 곡식을 흔든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온다. 민호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고구마 캐는 날이야. 모두 준비됐지? 네. 아이들의 밝은 대답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진다. 민호는 아버지의 묘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밭으로 향한다.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모두 웃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녹색 들판,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따뜻한 어른들. 이것이 박정수 노인이 꿈꾸던 모습이었다. 자신의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영원히 이어진다.